네, 지난주 빅 이벤트가 소멸이 되고 이제 각종 경제 지표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장이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증시 향방에 대한 이야기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은 또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갔습니다. 또 유럽 시장도 지금 앵커님께서 오프닝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괜찮았죠. 근데 우리 시장과 다른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펀더멘탈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자체가 뭐 한은이 예상하는 것처럼 4%가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뭐 국내 펀더멘탈에는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사실 없긴 하지만 지금 뭐 코로나19 재유행 영향 여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미국과 결국 이머징 특히 이제 아시아 쪽의 어떤 경제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좀 차별화되고 있다. 아무래도 뭐 미국의 경기 자체가 좋다는 거는 이제 기업의 이익 자체가 좋다라는 부분에서 뭐 차별화 요인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좀 중국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뭐 빅테크 규제라든지 또 최근에는 뭐 경기 경착륙 우려까지도 사실은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뭐 연초 이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머징 쪽에서의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사실은 촉발시키는 것 같고요. 뭐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의 좀 차별의 요인인 것 같고 또 국내가 뭐 코로나 확산세가 잘 진정되지 못하면서 내수 경기가 뭐 3분기 들어서 조금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좀 맞물린 것들이 전 증시 차별의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투자 패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다뤄봤었습니다.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은 매도는 했지만 돈을 지금 해외로 갖고 나가지 않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자금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매력을 잃어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투자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보고 계십니까? 외국인들의. 예, 뭐 국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 자체가 뭐 매력이 잃었다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과 이머징 간에 조금은 수익률이 어디가 좋으냐라는 쪽에서 외국인 자금이 결국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을 좀 선택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이머징 펀드에서 그동안 좀 자금들이 좀 많이 나간 부분, 특히 이제 대표로 저희가 뭐 캐시우드 이제 펀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노베이션 펀드에서 중국 비중이 연초에 대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제로 수준. 그러니까 연초에 한 8% 정도 뭐 이노베이션 펀드에 중국 기업 비중이 차지를 했지만 지금은 거의 아시아 비중 자체가 거의 1%도 가까이 떨어진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들 자체가 결국 뭐 중국을 위시한 이러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어떤 매력도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진 것이 결국 그 국내 외국인 자금의 어떤 이탈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촉발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유입 조건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 규제가 어느 정도 좀 완화돼야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아무래도 중국 이슈가 사실 뭐 큰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글로벌 펀드라는 게 특히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뭐 이러한 비중에 따라서 사실 움직이는 자금들이 상당 부분 많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어떤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가장 좀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둔화 우려 자체가 조금은 좀 개선되는 이러한 시그널들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너무 중국만 이제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최근에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중국 증시는 상당히 이제 뭐 저희가 잘 알듯이 상당히 부진한 부분들인데, 인도 증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연초 이후 사실은 20% 이상 사실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상당히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의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 물론 이제 인도가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됐다라는 어떤 부분도 있긴 하지만 최근 이제 미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공급망을 사실은 좀 구축을 하려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취임을 하고 이제 본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은 조금 시장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투자자의 인식이 조금 변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불안한 부분 반면에 뭐 인도라든지 여타 아시아 생산 거점에 대한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특히 그러한 것들이 최근 인도의 수출을 보게 되면 미국 수출 자체가 월간 기준으로 보면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증가율은 뭐
미국 증가율이 세 자리 100%가 사실 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자체가 조금 전체적인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 쪽에서의 어떤 차별화 또 외국인의 어떤 수급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좌지우지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하도 궁금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매도하고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해외로 가져나가느냐 아니면 들고 있느냐라고 여쭤봤어요. 몇 분에게 뭐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답은 이렇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3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내용을.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금이 지금 언론에서는 뭐 밖으로 나가는 이런 말씀, 그래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놓고 보면 어제 우리 손인정 앵커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비관론과 해인론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지금은 그런 방면인 것 같은데 중국 시장 역시 시진핑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경제 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경기 저점의 돌파 아니면 다지는 시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공동부유 개념 자체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은 사실 뭐 중장기적인 특히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집권 3기를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명분 쌓기 뭐 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중국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중장기적인 패러다임을 사실 좀 그린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빅테크도 규제를 한다, 부동산 과열도 억제를 한다, 또 뭐 하다못해 엔터테인먼트, 게임 규제, 뭐 각종 좀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 공동 부유라는 개념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제 중국의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소득 분배를 사실 개선하기 위한 어떤 중장기적인 그림이고 또 이 디지털 경제 또 플랫폼 경제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 체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유지를 하면서 사실은 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큰 그림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썩 좋은 그림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썩 좋은 그림은 좀 아닌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 중국 지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경기 둔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 보이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그것을 무작정 방관하기는 아무리 공동부유라고 해도 사실 무작정 방관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를 조금은 방어하기 위한 제한적인 부양책 정도는 사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저점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회복의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동부유 경제 리포트 쓰셨으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 화두가 양극화 아닙니까? 이게 팬데믹 이후에 양극화 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포용 경제 성장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거를 경기 상황하고 연동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예,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뭐 빈부격차,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나오면서 이제 K자형 뭐 회복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중산층 자체가 오히려 사실은 좁아들고 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있어서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각국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뭐 재정 정책도 강화하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중국 역시 사실 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어떤 K자 회복이 영향이 있지만 조금 더 좀 넓게 보게 되면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행태 자체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러한 뭐랄까 중산층 이하랄까요? 그러한 쪽의 어떤 사회적 불만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해소를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기업과 졸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성장 산업사 정부에 기대해서 성장했던 어떤 부를 축적하는 삶에 대한 어떤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려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러한 조금 군사 정부 시절에 보게 되면 좀 길들이기 비슷하게 재벌 길들이기와 같은 어떠한 그러한 성격이라고 보면 지금의 어떤 여타 국가에서의 어떤 그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해소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리스크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도 조금 기대해 볼 법한데 중국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헝다그룹이라고 이제 대형 부동산 업체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사인을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그 헝다그룹 자체는 그 부동산 디벨로퍼 개발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자산 규모도 사실 크고 뭐 전 세계 뭐 순위 안에 드는 어떤 이러한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디폴트가 사실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중국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사실은 좀 변했다는 겁니다. 결국 뭐 우리가 마인 사태에서도 봤듯이 이러한 헝다그룹 상당히 이제 큰 기업 자체를 결국 디폴트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채 관리 측면.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들어오면서 사실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이제 공급 개혁을 통해서 이제 부채, 기업 부채를 사실 축소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심이었고 네. 그것이 상당 부분 수년간 이루어 상당히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것이 한순간에 이제 물거품이 됐고 기업 부채는 또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되면서 결국 부채 관리라는 측면에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어떤 부동산 과열까지도 사실 촉발시키는 이러한 기업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기업들이 디폴트 됐을 경우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금융 시스템에 어떤 전가될 위험이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통제 가능하다라는 이제 판단이 어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어떤 이러한 그 부채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러한 업체가 자체의 어떤 위기 자체가 상당 부분 현실화될 수도 일부 있고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 자체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마인과 관련 뭐 이런 플랫폼 자체,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하지만 결국 중국 인민들이 사실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우리나라도 사실 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지만 중국도 이상하게 부동산 자체가 워낙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했고 그러면 그 타겟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라고 보면 이런 대표적인 인물, 이러한 사람, 이러한 업체,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좀 규제하려고 하는 어떤 두 가지 목적이 사실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그림에서 이 헝다그룹의 어떤 부실 문제 자체가 뭐 중국의 어떤 부채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뭐 현실화되지는 않긴 하겠지만 상당 부분 중국의 여러 가지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공동부유의 연장성산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연관성이 크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그런 경기도나 우려와 더불어서 위안화 약세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환율도 조금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서 환율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율과 관련돼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단기 고점은 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은 아직은 이제 뭐 한 단기적으로는 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뭐 보시는 분마다 좀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테이퍼링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가 여하튼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달러가 당분간 그게 크게 강세될 여지는 사실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한 부분에다가 국내 이제 수급 여건이 사실은 관건인데 그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기대해 볼 거는 3분기가 국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내수 경기가 자체가 안 좋았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4분기 들어와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지원금도 이제 지급이 되고 또 추경 자체도 전체적으로 효과가 올 거랍니다. 거기다 이제 정부가 뭐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라서는 뭐 얘기하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얘기 자체는 내수 경기, 소비 경기 자체가 조금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건 국내 경기 모멘텀이 사실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더구나 수출 경기 자체가 예상외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결국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원화 약세 요인을 상당 부분 이제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관건은 이제 중국인데 글쎄요, 중국은 상황을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워낙 우리나라 중국과의 어떤 동조성, 경제와 금융의 동조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안화 자체가 약세가 되면 원화도 사실 그것을 피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다행히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 경기, 수출 경기를 보게 되면 중국의 의존도가 조금은 약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중립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쪽에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